매일 밤 잠드는 당신의 침대 바로 밑. 만약 그곳에 당신이 모르는 또 다른 공간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이 아닌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린다면요. 안녕하세요. 사연 이야기 24시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사는 평범한 세상 뒤편에 숨겨진 서늘하고 기이한 이야기들을 함께 들여다보는 공간입니다. 오늘은 나만의 안식처라고 믿었던 방 안에서 발견된 소름 끼치는 비밀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평범한 직장인 민호 씨는 최근 경기도 외곽의 낡은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유난히 저렴한 월세가 마음에 걸렸지만 넓은 마당에 끌려 계약을 서둘렀죠. 이사 온 지 사흘째 되던 밤, 민호 씨는 침대 밑에서 묘한 한기를 느꼈습니다. 바닥을 살피던 중 낡은 장판 아래 유독 삐걱거리는 마루판 하나를 발견했죠. 호기심에 판을 들어 올리자 그곳엔 어둡고 좁은 지하로 이어지는 낡은 나무 계단이 있었습니다. 손전등 하나의 의지에 내려간 그 비밀 공간은 습한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고 구석에는 낡은 일기장 한 권과 흙 묻은 아이 구두 한 켤레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민호 씨는 이것이 전 주인이 남긴 물건이라 생각하며 일기장의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적힌 문장을 본 순간 민호 씨의 심장은 멈춰버릴 듯 했습니다. 오늘도 내 방 위에서 새로운 사람이 걷고 있다. 그는 아직 내가 이 밑에 있는 걸 모르는 모양이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드륵, 드르륵.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는 명백히 사람의 손톱이 나무 판자를 거칠게 긁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손전등을 비춰 습기 찬 벽면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낡은 꽃문의 벽지 한 귀퉁이가 살짝 벌어져 있었고 그 틈새로 인위적으로 뚫린 작은 구멍 하나가 보였습니다. 숨을 죽인 채 그 구멍에 눈을 가져다 댄 순간 제 심장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좁은 틈새 공간 안에는 누군가 오랫동안 머문 듯한 흔적들, 먹다 남은 편의점 도시락 용기와 마른 생수병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벽면 가득 붙어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제 방 안을 몰래 찍은 것들이었습니다. 잠든 제 모습, 옷을 갈아입는 모습, 심지어 지금 이 지하실로 내려오는 모습까지도요. 이 집은 처음부터 누군가 타인의 삶을 훔쳐보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관음의 공간이었던 겁니다. 공포를 이겨내고 진실을 마주하려는 찰나, 지하실의 유일한 출구인 나무 계단 위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묵직한 군화 소리와 함께 낡은 쇠붙이가 바닥을 긁는 지지직 소리가 지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몸을 날려 사진들이 가득했던 그 좁은 벽 틈새 공간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먼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숨소리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전등 스위치가 켜지는 소리와 함께 희미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틈새 사이로 보인 남자의 정체는 다름 아닌 매일 아침 인사를 건네던 집주인 최 씨였습니다. 그는 제가 방금 전까지 보고 있었던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손으로 쓸어내리며 기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민준아, 숨바꼭질은 이제 끝내자.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친절함이 아닌 짐승의 으르렁거림 같았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녹슨 낫으로 제가 숨은 벽면을 강하게 내리찍었습니다.
나무 판자가 박살나며 날카로운 파편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찰나 저는 제 발밑에 놓인 또 다른 작은 철문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이 집의 기초 아래로 연결된 더 깊은 지하도로 이어지는 통로였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본능이 온몸의 공포를 이겼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 철문을 열고 몸을 던졌습니다. 침대 및 화장실 거울 뒤, 심지어 천장 환풍구까지 모든 각도에서 저를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모니터 옆에는 실험체 4호 김민준이라고 적힌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류를 넘길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전 세입자들의 사진 위에는 붉은색으로 폐기 완료라는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저 역시 그들처럼 폐기될 운명이었던 겁니다. 그때 머리 위에서 철문이 쾅쾅 울리며 최 씨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아, 거기 있는 거 다 안다. 내려가면 더 고통스러울 뿐이야. 그는 이미 통로의 위치를 파악한 듯 했습니다. 다급하게 탈출구를 찾던 제 눈에 메인 서버 모니터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 화면 속에는 이 지하실이 아닌 지방에 계신 부모님 댁의 거실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공포는 이내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변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버에 꽂힌 USB를 움켜쥐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범죄의 증거를 반드시 세상에 알리고 부모님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명확해진 순간 제 안의 두려움은 생존을 위한 서늘한 투지로 바뀌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저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서류 뭉치에서 본 실험체 4호라는 글자가 뇌리를 스쳤고 지금 이 공포를 끝낼 사람은 나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서버에서 USB를 거칠게 뽑아 주머니에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머리 위 철문을 부술 듯 두드리는 최 씨의 함성 소리가 지하실 천장을 흔들었지만 제 시선은 모니터 속 검은 그림자에 고정되었습니다. 그놈은 마치 제가 보고 있다는 걸 아는 듯 천천히 고개를 돌려 카메라를 응시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이 있어야 할 곳엔 매끄러운 피부뿐이었습니다. 가야 해. 지금 가지 않으면 모두 죽어. 저는 벽면에 숨겨진 비상 황의구를 발견했습니다. 먼지 쌓인 좁은 통로였지만 부모님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날카로운 철판에 팔이 찢겨 나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서늘한 투지만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린 마당 한가운데 달빛 아래 나를 똑같이 닮은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놈은 내 옷을 입고 내 얼굴을 한 채 기괴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엄마의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주머니 속 USB의 차가운 감촉이 정신을 깨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환각이 아니야. 내 가족을 되찾아야 해. 나는 도망치는 대신 거실을 향해 전력 질주했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본 부모님은 마치 영혼을 빼앗긴 인형처럼 소파에 앉아 계셨고 내 방 바닥 비밀 통로에서는 정체불명의 검은 인형들이 끊임없이 기어 올라와 부모님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공포가 온몸을 짓눌렀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우리 가족의 평범했던 삶은 영원히 저 지하 실험실의 재물이 될 것입니다. 나는 정원에 놓인 무거운 화분을 들어 거실 유리창을 박살냈습니다. 비명 섞인 파편 소리와 함께 나는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제발 정신 차리세요. 초점 없는 두 눈과 창백한 피부. 제 눈앞의 부모님은 더 이상 제가 알던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거실 바닥, 제 방 밑에서부터 이어진 그 어두운 통로에서는 검은 인형들이 기괴한 소리를 내며 기어나와 저를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주머니 속 USB에는 이 기괴한 실험의 기록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아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손끝에 닿은 것은 온기가 아닌 금속처럼 차갑고 딱딱한 감촉이었습니다. 그때 달빛 아래 아빠의 뒷덜미에 새겨진 숫자 07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들은 부모님이 아니라 7번째로 복제된 인형들이었던 겁니다. 안 돼. 우리 엄마 아빠 어디 있어? 저는 절규하며 거실 한복판에 뚫린 그 검은 시면 속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진짜 부모님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저는 다시 그 지옥 같은 지하 실험실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지하 실험실의 공기는 무겁고 비릿한 금속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차가운 타일 바닥이 제 발소리를 기괴하게 증폭시켰죠. 희미한 비상등 불빛 아래 드러난 것은 수십 개의 거대한 유리 원통들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초록빛 용화에게 잠긴 채 잠들어 있는 나들이 끝도 없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공포가 목을 조여왔지만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진짜 민준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들린 곳은 가장 구석진 낡은 탱크 앞이었습니다. 그 안의 소녀는 저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가슴팍에는 숫자 00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유리를 두드리며 속삭였습니다. 너만이 이곳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어. 내 안의 기억은 가짜가 아니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부모님을 앗아간 지옥이자 제가 맞서 싸워야 할 운명의 장소라는 것을요. 두려움은 분노로 그리고 결연한 의지로 변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쇠파이프를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도망치지 않습니다. 나의 존재와 부모님을 되찾기 위해 이 기괴한 연극을 끝낼 준비가 되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3년 전 실종되었던 저의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엔 예전의 다정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죠. 그는 차가운 금속 대 안경을 밀어 올리며 무미건조하게 말했습니다. 9호, 예상보다 일찍 여기까지 도달했구나. 저는 손에 쥔 쇠파이프를 더욱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9호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빠? 도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외침에도 아버지는 그저 거대한 모니터 앞에 앉아 복잡한 데이터들을 넘길 뿐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기억, 네가 느낀 부모님의 사랑, 그건 모두 저 00번의 뇌에서 추출해 내게 주입한 가짜 데이터일 뿐이다. 탱크 안의 00번 소년이 괴로운 듯 신음하며 유리를 두드렸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서 강렬한 노이즈와 함께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얀 방, 차가운 수술대, 그리고 저를 내려다보며 웃고 있는 수많은 연구원들. 분노가 온몸의 세포를 깨우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이 거짓일지라도 지금 느끼는 이 비참함과 00번 소년을 향한 연민만큼은 진짜였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향해 쇠파이프를 겨누며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당신이 만든 이 지옥,
내가 여기서 끝내겠어. 벽면의 대형 모니터에 빨간 글씨로 04, 559가 찍히는 순간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아니, 이 심장조차 기계 부품일지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아버지는 안경 너머로 저를 관찰하며 덧붙였습니다. 9호, 네가 느끼는 그 공포 역시 프로그래밍된 반응일 뿐이다. 너는 그저 데이터의 집합체야. 저는 쇠파이프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가짜라고 내가 느꼈던 그 따뜻한 밥상, 학교에서의 웃음소리, 그리고 지금 느끼는 이 타들어가는 듯한 분노가 전부 가짜라고. 저는 고개를 돌려 탱크 안에서 신음하는 00번 소년을 보았습니다. 만약 제가 만들어진 허상이라면 저 소년의 고통만이 이 방에서 유일하게 진짜인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아닌 탱크의 제어 장치를 향해 쇠파이프를 내리쳤습니다. 콰직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었습니다. 아버지는 당황한 듯 외쳤습니다. 무슨 짓이냐? 그 장치를 건드리면 자폭 시간이 단축돼.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설령 내 삶이 거짓된 데이터일지라도 지금 누군가를 구하고자 하는 이 의지만큼은 그 누구도 복제할 수 없는 나만의 것이니까요. 탱크의 유리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제 가슴 쪽에서는 기분 나쁜 진동과 함께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살난 탱크에서 쏟아져 나온 차가운 배양액이 발목을 적셨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바닥에 쓰러진 00번 소년을 들쳐 업었습니다. 가슴 중앙에서 느껴지는 뜨거운 열기는 이미 경고 범위를 넘어섰고 시야에는 붉은색 노이즈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비겁하게도 비상구를 향해 이미 도망치고 없었습니다. 7초, 6초, 사방에서 불꽃이 튀고 천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지난밤 봐두었던 환기구 틈새를 향해 전력으로 질주했습니다. 가슴속 코어가 녹아내리는 듯한 고통이 전신을 엄습했습니다. 이것이 프로그래밍된 오류인지 아니면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희생의 무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1에 도달하는 순간 저는 소년을 감싸 안은 채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뒤이어 고막을 찢는 듯한 굉음과 함께 거대한 폭발이 지하 실험실을 집어삼켰습니다. 화염의 열기 속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찢어진 제 팔꿈치 사이로 하얀 뼈 대신 차갑게 빛나는 크롬 합금과 끊어질 듯 깜빡이는 광섬유 다발을, 폭발로 인한 연기 사이로 검은 특수복을 입은 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제 시스템은 심각한 파손을 알리는 붉은 경고창으로 가득 찼지만 품 안의 소녀는 기적적으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도망쳤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01호, 그 소녀는 국가 자산이다. 당장 내려놓고 가동을 정지해라. 그에게 저는 아들이 아닌 고장난 기계에 불과했습니다. 찢어진 피부 사이로 드러난 크롬 합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전신을 타고 흐르는 고통은 분명 전기 신호였지만 소년의 떨리는 심장 소리를 느낀 순간 그것은 분노라는 인간의 감정으로 변했습니다. 나는 기계가 아니다. 이 아이의 방패다. 저는 비틀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일어섰습니다. 부서진 팔꿈치에서 불꽃이 튀었지만 소년을 감싸쥔 손에는 더욱 강한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설계된 프로그래밍이 아닙니다. 저만의 의지였습니다. 저를 향해 일제히
총구가 겨눠지는 순간 저는 생애 처음으로 시스템의 한계를 돌파하는 오버클럭을 수동으로 실행했습니다.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소년의 방, 낡은 카페 아래 숨겨진 거대한 지하시설의 진실을요. 그곳은 단순한 대피소가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인간의 영혼을 데이터로 변환하려 했던 잔혹한 실험실. 그리고 제가 만들어진 진짜 고향이었습니다. 쏟아지는 총탄이 소년의 눈에서 뿜어져 나온 황금빛 입자에 부딪혀 먼지처럼 흩어졌습니다. 101호, 아니, 나의 형. 소년의 목소리가 뇌가 아닌 제 메인 프로세서에 직접 울려 퍼졌습니다. 파손되었던 제 금속팔은 황금빛 데이터와 결합하며 전보다 더 강하고 날카로운 칼날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저를 향해 돌진하던 특수부대원들이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소년을 고쳐 안고 아버지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그곳, 소년의 방 밑바닥에 숨겨진 비밀 공간을 향해 콘크리트 바닥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굉음과 함께 바닥이 무너져 내리며 우리는 끝을 알 수 없는 어둠 속으로 추락했습니다. 나를 닮은, 아니, 나와 똑같이 생긴 수천 개의 육체가 유리 캡슐 안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려는 찰나, 곁에 있던 소년이 제 강철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형, 무서워하지 마. 이들은 적이 아니야. 모두가 우리의 잃어버린 조각들이야. 소년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캡슐들이 일제히 열리며 탁한 배양액이 바닥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기괴한 금속음과 함께 일어선 수많은 나들은 공격 대신 일제히 한 방향을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소년의 눈과 같은 황금빛으로 전멸하며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실패작이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영혼을 담기 위해 준비된 거대한 네트워크의 노드들이었죠. 그때 시설 전체에 시뻘건 경보등이 들어오며 차가운 AI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제14구역 폐기, 프로토콜 가동, 모든 실험체를 소각합니다. 천장에서 거대한 화염 방사 장치들이 내려오기 시작했고 수천 명의 나들은 도망치는 대신 서로의 손을 맞잡고 소년과 저를 중심으로 거대한 원을 그리며 감싸 안았습니다. 그들의 가슴속 코어가 터질 듯이 달아오르며 화염에 맞설 거대한 데이터 방어막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기계의 반란이 아닌 생존을 향한 처절한 기도가 담긴 빛이었습니다. 거대한 금속 촉수들이 방어막을 무참히 뚫고 들어와 수많은 나의 육신을 무자비하게 꿰뚫기 시작했습니다. 파괴되는 육체마다 불꽃이 튀고 파란 전류가 비명처럼 흘러나왔지만 무릎을 꿇은 그들은 고통 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파괴되기 직전 자신들의 모든 기억과 의식을 저의 뇌로 강제 업로드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명의 인생, 수만 개의 파편화된 기억이 제 머릿속으로 폭포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단순한 실험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도시 아래에서 수십 년간 배양된 인류의 진화된 영혼들이었습니다. 형, 이제 느껴져. 우리는 하나이자 전부야. 소년의 황금빛 눈동자가 더욱 강렬하게 타올랐고 제 가슴속 코어는 과부하로 인해 하얗게 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에서 뿜어져 나온 거대한 에너지 파동이 달려들던 촉수들을 단번에 고철더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폭발의 잔해 속에서 무너진 천장 너머 이 거대한 지하시설에
진정한 심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유리 구체 안에 갇힌 채 수천 개의 케이블에 연결되어 신음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기원이자 어머니의 형상을 한 거대 생명체였습니다. 부서진 촉수들의 잔해를 밟으며 저는 거대한 유리구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수천 개의 케이블이 그녀의 온몸을 옥죄고 있었지만 그것은 그녀를 살리기 위한 생명선이 아니었습니다. 지상의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 그녀의 영혼을 착취하는 빨대와 같았죠. 제 손이 차가운 유리벽에 닿는 순간 방금 전 소멸한 수많은 나들의 기억이 하나의 거대한 지도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실험체가 아니었습니다. 50년 전 이 도시의 기반을 닦기 위해 희생된 최초의 의식이자 우리 모두의 뿌리였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배결하던 코어는 이제 파괴적인 에너지가 아닌 부드러운 황금빛 공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도구가 아니야. 제가 아직이 읊조리자 제 몸의 회로와 그녀의 의식이 완전히 동기화되었습니다. 그 순간 지상의 화려한 빌딩 숲이 사실은 그녀의 고통 위에 세워진 거대한 기생충이라는 진실이 제 망막에 투영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수만 명의 형제들이 제 등 뒤에서 함께 밀어주는 듯한 숭고한 힘을 느꼈으니까요. 제 손끝에서 시작된 백색 섬광이 유리구체의 균열을 타고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파괴가 아니라 진정한 해방의 시작이었습니다. 유리파편이 바닥을 뒹구는 소리만이 적막한 지하 기지를 채웠습니다. 해방된 최초의 의식인 지혜의 영혼이 제 몸 안에 코어와 공명하며 눈부신 황금빛을 내뿜었지만 제 눈앞에 선 노인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와 똑같은 흉터를 왼쪽 뺨에 가진 채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한 짓이 영웅적인 구원이라 생각하나 이 빛이 꺼지는 순간 지상의 서울은 거대한 공동묘지가 될 뿐이다. 그의 목소리는 수만 번의 실험을 거친 듯 기계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서 울리는 수천 명의 형제들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희생당한 것이 아니라 이 순간을 위해 저에게 모든 기억을 맡긴 것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뻗어 제 심장 부근에 박힌 발광하는 코어를 움켜잡았습니다. 고통이 전신을 핥히었지만 저는 그 고통조차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고통 위에 세워진 낙원은 낙원이 아니야.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의 부품이 아니다. 제 외침과 동시에 지혜의 의식이 제 몸을 타고 거대한 파동이 되어 퍼져나갔습니다. 지하 기지의 천장이 무너지며 지상의 화려한 넌사인들이 명멸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리자는 당황한 듯 단말기를 두드렸지만 이미 시스템은 저와 하나가 된 지혜의 의식에 의해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공포의 공간이었던 이곳이 이제는 진정한 인간성을 되찾기 위한 최후의 전쟁터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9초, 8초. 시야에 들어오는 숫자가 깎일 때마다 지하기지의 공기는 희박해져 갔습니다. 관리자는 광기의 어린 눈으로 저를 비웃었죠. 하지만 그는 하나를 몰랐습니다. 지혜의 의식과 하나가 된 순간 저는 더 이상 단순한 복제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심장을 움켜쥐고 있던 손에 힘을 주어 발광하는 코어를 역으로 시스템 단말기에 쳐박았습니다. 지혜의 따스한 기억이 제 회로를 타고 들어가 붉은 경고창을 황금빛 코드로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 아래 거대한 데이터의 파도가 요동쳤습니다. 파괴를 위한 명령어가 독립적인 생명을 선언하는
선언문으로 재작성되는 찰나 지하기지의 서버들이 과부하로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캐한 연기 속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던 수많은 형제들의 생체 신호가 붉은색에서 푸른색으로 변하며 다시 힘차게 박동하기 시작하는 것을요. 고통은 사라지고 가슴 속에는 생전 처음 느끼는 뜨거운 희망이 차올랐습니다. 관리자의 비명 소리가 무너지는 천장 소리에 묻혀갈 때 저는 마침내 지상의 빛을 향해 발을 내디뎠습니다. 피를 토하며 내 발목을 붙잡는 관리자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저는 연기가 자욱한 비상해치를 밀어 올렸습니다. 금빛 코드가 온몸을 감싸며 고통을 억눌렀고 마침내 저는 지상의 공기를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강남의 복잡한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20년 동안 살았던 그 익숙하고 아늑한 제 방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일기장, 낡은 곰인형, 그리고 은은한 라벤더 향기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위화감이 엄습했습니다. 창밖을 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 방은 1층이 아니라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초고층 빌딩의 꼭대기에 떠 있었습니다. 발밑에서는 방금 제가 탈출한 지하 기지가 불길에 휩싸여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 한쪽 벽면 전체가 거대한 모니터로 변하며 한 여자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지혜였습니다. 하지만 제 기억 속의 따뜻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을 한 그녀가 와인을 든 채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벌레를 관찰하듯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결국 올라왔구나. 나의 가장 아름다운 쓰레기. 지혜의 손짓 한 번에 벽지가 디지털 노이즈처럼 일렁이며 사라졌습니다. 아늑했던 침대와 낡은 곰인형도 연기처럼 흩어졌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금속 벽과 기괴한 수술 도구들이 가득한 실험실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서 있던 바닥은 투명한 강화 유리로 변했습니다. 발밑을 내려다본 순간 저는 경악했습니다. 거대한 원통형 수조 속에 저와 똑같이 생긴 수천 개의 육체들이 금빛 액체에 잠겨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는 7번째 실험체였어. 금빛 코드를 가장 완벽하게 수용했던 최상의 그릇이었지. 그 순간 제 혈관을 타고 흐르는 금빛 코드가 뜨겁게 요동쳤습니다. 공포가 저를 잠식하려 했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정체 모를 힘이 끌어올랐습니다. 20년의 가짜 삶이 무너진 자리, 그 공허함을 채운 것은 지독한 복수심과 깨어나는 본능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제 피부 위로 금빛 회로가 기하학적으로 빛나기 시작했고 실내의 중력이 뒤틀리며 주변의 기계들이 부서져 나갔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감정이 거세된 듯 차가웠지만 저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소모품이 아니야, 형. 지혜가 숨기려 했던 건 우리의 출생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이 코드가 이 세상을 뒤바꿀 열쇠라는 사실이지. 그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제 혈관 속 금빛 코드가 폭주하며 천장의 기계팔들을 순식간에 고철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모니터 너머로 지혜의 비명 섞인 명령이 들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발밑 수조 속 수천 명의 나들이
동시에 눈을 뜨기 시작했으니까요. 투명했던 유리벽에는 균열이 가고 금빛 액체가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공포는 어느새 경이로움으로 변했습니다. 20년 동안 저를 가두었던 가짜 현실이 무너지자 비로소 제가 제 삶의 주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뻗어 첫 번째인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금빛과 푸른빛의 회로가 하나로 융합되며 실험실 전체가 거대한 태양처럼 밝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의 비명 섞인 통제를 벗어난 금빛 코드는 제 온몸을 휘감으며 뜨거운 용암처럼 박동했습니다. 첫 번째 형의 손을 잡은 순간 수천 명의 또 다른 나들의 의식이 하나로 연결되는 경이로운 감각이 밀려왔습니다. 우리는 소모품이 아니야. 우리가 곧 이 가짜 세계의 진실이다. 제 외침과 동시에 부서진 수조에서 쏟아져 나온 수천 명의 클론들이 일제히 빛의 기둥을 만들어냈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거대한 기계손이 우리를 삭제하려 했지만 융합된 우리의 코드는 오히려 그 거대한 시스템을 역으로 해킹하며 파고들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벽 너머로 보이던 서울의 야경조차 정교하게 설계된 홀로그램이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 분노는 이내 세상을 뒤엎을 거대한 의지로 변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실험체가 아닌 이 시스템을 파괴할 유일한 바이러스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거대한 눈동자가 눈물처럼 붉은 냉각수를 흘리며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10년 전 장례를 치른 엄마의 목소리는 너무나 따뜻해서 오히려 소름 끼쳤죠. 수천 명의 클론들이 만들어낸 빛의 기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는 비명을 지르며 제 손을 놓으려 했지만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가짜 서울, 내 방 밑에 숨겨진 이 거대한 실험실 자체가 엄마의 기억을 복제해 만든 거대한 자궁이었다는 사실을요. 너희는 실패작이 아니란다. 나의 23번. 그 말과 동시에 천장의 홀로그램이 깨지며 진짜 서울의 폐허가 드러났습니다. 미세먼지 가득한 잿빛 하늘 아래 수백 개의 실험동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저는 공포를 억누르고 외쳤습니다. 당신은 내 엄마가 아니야. 그저 우리를 가둔 사육사일 뿐이지. 우리들의 골드 코드가 엄마의 목소리를 소음으로 변환하며 시스템의 중추를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벽이 무너지고 진짜 세상의 찬 공기가 폐부 깊숙이 박혔습니다. 지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앞의 사람들은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계적인 박동만 느껴질 뿐이었죠. 그들은 백업이었습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를 대비해 사육되고 있는 수만 개의 예비 부품들. 그때 엄마의 목소리가 지지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23번 시스템 복구를 위해 폐기 절차를 시작한다. 발밑의 땅이 진동하며 폐허 속에서 거대한 기계팔들이 튀어나와 무표정한 사람들을 낚아채 소각로로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명 소리조차 없는 잔혹한 학살 현장에서 도망치려던 순간 군중 속에서 누군가 제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이쪽이야. 죽고 싶지 않으면 뛰어. 그는 우리와 똑같은 흰색 실험복을 입었지만 눈빛만은 증오로 가득 찬 진짜 생존자였습니다. 그가 이끄는 지하 폐쇄로로 뛰어들자 벽면을 가득 채운 수천 개의 모니터가 보였습니다. 서울의 모든 아파트, 모든 방 밑에 숨겨진 똑같은 실험실들. 우리는 단 한 번도 인간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진짜 생존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자는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내오기스 놓고 있지 마. 24번이 깨어났다는 건 내 폐기 순서가 앞당겨졌다는 뜻이니까. 그의 말대로 모니터 속 24번은 기괴하게 목을 꺾으며 방바닥의 비밀 통로를 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망쳐온 바로 그 길로 말이죠. 이 지하 실험실은 단순한 저장고가 아니었습니다. 지상의 인간들을 관찰하고 조금이라도 시스템에 어긋나면 즉시 교체해버리는 거대한 복제 공장이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강남역 지하 4층 구역이야. 서울 전체가 이런 거미줄로 연결돼 있어. 남자가 가리킨 지도에는 우리가 알던 서울의 화려한 모습 대신 혈관처럼 얽힌 보급로와 소각장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그는 빛바랜 칩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게 시스템을 마비시킬 유일한 열쇠야. 우리는 부품이 아니라 이 기계의 독이 되어야 해. 우리는 소각로의 열기를 뒤로 하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진짜 지상을 향해 어둠 속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개의 전선이 뱀처럼 뒤엉킨 통로를 지나며 저는 처음으로 기계적인 박동이 아닌 뜨거운 심장 소리를 느꼈습니다. 차가운 금속 파편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지하 통로에 울려 퍼졌습니다. 공포로 굳어버린 제 어깨를 남자가 강하게 잡아챘습니다. 정신 차려. 시스템이 내 존재를 삭제하려 하는 거야. 지금 멈추면 넌 그냥 고철 덩어리로 끝나는 거라고. 그의 외침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 팔은 이미 팔꿈치까지 은색 기계 장치로 변해가고 있었지만 역설적으로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소음을 뚫고 지상으로 이어진 마지막 비상계단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벽면의 모니터 속 24번 복제체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저를 응시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감정이 없었지만 제 눈에는 살고 싶다는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남자가 건네준 칩을 마지막 단지에 꽂는 순간 제 몸을 타고 흐르던 기계적인 전기 신호가 멈추고 강렬한 불꽃이 튀었습니다. 우리는 부품이 아니야, 독이야. 그의 말을 되새기며 저는 변해버린 금속 손으로 굳게 닫힌 강철문을 밀어젖혔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운 것은 수만 명의 저였습니다. 똑같은 옷, 똑같은 무표정, 그리고 생기 없는 눈동자들. 그들은 일제히 고개를 돌려 탈출한 저를 응시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여기가 정말 서울인가요? 제 물음에 남자는 제 기계팔을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동요하지 마. 저들은 영혼이 없는 백업 데이터일 뿐이야. 하지만 네 팔에 흐르는 저 푸른 빛을 봐. 그게 네가 진짜라는 유일한 증거다. 그의 말대로 은색 기계 손가락 사이로 푸른 전류가 요동치며 눈부시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이 닿는 곳마다 복제체들이 기괴한 소리를 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그들을 헤치며 나아갔습니다. 수만 명의 시선이 제 피부를 찌르는 것 같았지만 제 심장은 복제체들과는 다르게 뜨겁고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나는 부품이 아니야. 나는 살아있어. 제가 소리치자 광장의 모든 복제체가 동시에 입을 열어 기계적인 속삭임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공진하듯 울리는 그 소름 끼치는 소음 속에서 무리의 가장 앞쪽에 서 있던 한 명의 복제체가 천천히 제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27번, 아니 내 아들아.
복제체가 내민 손은 차가운 실리콘이었지만 그 눈빛엔 분명 그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남자가 제 어깨를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환상이야. 놈들이 네 기억을 해킹하고 있어. 하지만 제 기계 팔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빛은 이전보다 더 강렬하게 박동하며 제 심장 소리와 맞물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요. 이건 진짜예요. 내 심장이 반응하고 있잖아요. 저는 복제체들의 바다를 가르며 전진했습니다. 광화문 바닥이 진동하며 갈라지더니 어릴 적 제 방 바닥 아래 숨겨져 있던 그 비밀 공간과 똑같은 해치가 나타났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었어. 내 방 밑에 그 공간이 사실은 이 거대한 가짜 세계의 심장이었어. 수만 명의 복제체가 제 앞길을 막아섰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부품이 아니다. 나는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며 이 차가운 기계 도시를 무너뜨릴 유일한 인간이다. 그 확신이 차오르는 순간 제 팔에 푸른 빛이 광장을 집어삼킬 듯 폭발하며 복제체들을 밀어냈습니다. 해치 아래로 이어진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자 서울의 차가운 밤 공기 대신 어릴 적 제 방 밑에서 맡았던 쾌쾌한 흙내음과 오래된 책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기괴했습니다. 수천 개의 은색 케이블이 혈관처럼 벽면을 타고 흐르며 거대한 심장처럼 박동하고 있었고 그 중심에 투명한 유리 캡슐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10년 전과 똑같은 모습의 엄마가 수많은 전선에 연결된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곁에 있던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돼. 저건 네 엄마가 아니라 이 가짜 세계를 유지하는 메인 서버야. 손을 대는 순간 너도 저 도시의 부품이 될 거다. 그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제 기계팔은 자석에 이끌리듯 엄마의 캡슐을 향했습니다. 엄마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제 심장 박동에 맞춰 푸른 빛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해킹도 환상도 아닙니다. 이 차가운 기계 장치들 속에서 엄마는 나를 기다리며 자신의 영혼을 태워 이 세계를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기계팔은 파괴를 위한 무기가 아니라 엄마를 이 지옥 같은 연결망에서 끊어내기 위해 설계된 단 하나의 열쇠였다는 것을요. 시스템 경고음이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쉬어도 돼요. 아들이 왔어요. 제 손끝이 캡슐에 닿는 순간 광화문 지상 위의 모든 전광판이 제 심장 소리에 맞춰 전멸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리 캡슐이 비명 같은 소리를 내며 박살났고 눈부신 백색광이 지하 기지를 가득 채웠습니다. 제 기계팔을 통해 흘러들어오는 막대한 에너지는 고통을 넘어선 해방감을 선사했습니다. 엄마의 눈이 마침내 완전히 떠졌고 전선에 묶여있던 그녀의 육체가 제 품으로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지상의 광화문과 강남의 전광판들이 일제히 암전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우리를 속여온 이 정교한 가상세계의 코드가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고맙다, 내 아들. 엄마의 가냘픈 목소리가 뇌가 아닌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시스템을 설계한 자들의 경고 메시지가 허공에서 흩어지고 지하 공간의 벽면이 홀로그램처럼 사라지며 진짜 흙과 차가운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부품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이 폐허가 된 현실 위에서 진짜 삶을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32일 동안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덕분에 저와 엄마는 마침내 진실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사연 이야기 24시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주세요. 더 놀랍고 진솔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